좋은 컨텐츠는 제품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요번 편은 김광일 대표 얼굴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노출하지 않는다. 자,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글로벌 싱크 2편. 우리 유정호 대표님 저번에 나오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좀 핫한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무려 뷰티. 연예계로 따지면 어떤 뷰티계의 이수만? 뭐 JYP 정도 된다고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그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강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게 실은 김광일 대표님이 지금은 뭐 서울대 뭐 창업 동아리 모두가 한국에서 돈 벌려면은 뷰티, 그 다음에 세상에 도전하려면 AI 이러는데 2013년? 그때 저희 2012년이었나요? 그렇죠. 한 2012년도인 것 같아요. 2012년도.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에 뛰어들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비디오 커머스라는 걸 가지고 도전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은 우리 화장품 시대를 1세대, 2세대로 나누면은 1세대 한 후반부터 도전을 한 사람, 그리고 조선미녀라는 거를 또 런칭을 하고 만든 사람, 이런 수많은 역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돌고 돌아서 지금 이 시대가 왔는데 그때를 한번 돌이켜보자. 2012년도라고 해서 그때 인터넷이 있었나요? 인터넷이 있었죠. 아, 그래요? 그때 상황과 좀 배경을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설명하고 어땠는지부터 질문을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요? 과거는 이제 우리가 미샤 시대부터 화장품 산업이 커진 것 같아요. 한국이 다 정리하고 싸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밀어내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화장품의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또 복잡하게 뭐 제조도 갖고 있어야 되고 유통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시대가 확 바뀌고, 그러면서 다양한 좋은 싼 브랜드가 세상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기억을 돌이키시면은 스킨푸드, 뭐 그 다음에 이니스프리, 그런 이제 이런 로드샵 브랜드들이 세상에 많이 나오면서 또 한 번 계기를 맞게 되는 게 이커머스랑 커뮤니티. 일본 화장품보다 더 다이나믹해졌어요, 그 당시. 그러고 중국에 빵 터지면서 화장품이 아마 그때 한 6빌리언 정도까지도 수출이 막 늘어가는 시기에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시면서 그때 가장 키포인트에 둔 게, 제가 그때 그 기억 막 살려보면, 비디오로 소구를 하면 일반적인 이커머스보다 전환율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10배 가까이 더 좋게 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이야 다 아는데 그 당시에 진짜 우먼스톡밖에 없었어요. 우먼스타. 그 훌륭한 기획력과 섭외력을 바탕으로 지금 사람들 뭐 다 알겠지만 그때 뭐 기은세 씨라든지 또 많은 셀럽들을 비디오에 담아가지고 숏크립으로 판매를 했던 최초의 스타트업입니다. 그때 우먼스톡을 진행했을 때는 약간 비디오로 물건을 판매하면 구매 전환율이 확실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비디오 커머스였던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 녹화본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했었고요. 물건을 팔았었고, 그 나중에는 이제 라이브로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튜브에 마이 버튼이 생기면 훨씬 더 많은 아마존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처음으로 시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거의 없었어요. 아예 없었죠. 아예 거의 없었죠. 개발하는 여러 가지의 그 비용도 너무 비쌌었고, 근데 하지만 모바일 상에서 비디오로 상품을 보여주는 게 구매 전환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했었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좀 어려웠었는데, 이 제작비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길게 봤을 때는 확실히 비디오로 상품을 보여줬을 때 충분히 이제 구매 전환율이 높은 이 데이터를 저희가 얻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와 비슷한 유사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모바일 시대가 완전 가속화되면서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인프라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바로 런칭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죠. 그렇죠. 그때는 아마 개발하는 데만 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었고, 그리고 이 서버 비용이랑 비디오를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별로 없었던 시기라서 좀 비용들이 많이 발생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우먼스탁을 하시면서
뷰티 쪽과는 어떻게 인연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상품 카테고리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패션을 보여주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옷을 착장하고 스타일을 보여주는 형태를 비디오로 보여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었는데 이게 재고가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 이게 반품률이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고민했던 게 이제 뷰티 카테고리였고 뷰티는 이제 비포 앤 애프터를 잘 보여주면 충분히 비디오로 승부를 할 수 있겠다. 소구점이 네네. 그래서 이제 뷰티 카테고리로 처음으로 이제 우먼스톡을 런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생겨났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조선미녀. 시간이 좀 긴데 조선미녀를 만든 계기는 일단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다 보면 수수료가 이제 매출로 되니까 인력도 많고 기술 개발도 여러 가지로 비용들이 많이 들어서 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PB 브랜드를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미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설명하긴 그렇지만 그 과정상에서 고민을 하다가 PB를 만들어야 했고 그러다가 태어나게 된 게 조선미녀다. 아무래도 초기 투자자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이제 가설들이 뭐 비디오가 잘 돌아가면은 인벤토리에 채울 SKU가 많아질 것이고 이것들을 더 싸게 조달을 해서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거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PB를 런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이 스타트업이 또 PB를 낸다는 게 그렇게 흔한 시절도 아니었거든요. 모두가 도전은 했지만 잘 안 됐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브랜드를 내겠다 하면서 그래도 제 기억에 조선미녀뿐이 아니라 몇 개 시도가 아마 동시에 진행이 되다가 그 중에 가장 힘을 많이 썼고 성공한 게 조선미녀 아니었나요? 어떤 미녀들이 있었나요? 어떤 미녀는 아니고 저희가 그때 이제 달품회라고 하는 생리대, 유기농 생리대 브랜드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내 몸을 부탁해라고 하는 건기식도 만들었었고요. 한 3-4가지 정도의 브랜드를 PB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선미녀가 그래도 그나마 우먼스톡에서는 가장 제일 많이 팔린 PB였습니다. 조선미녀라는 그래도 브랜드가 만들어지게 된 어떤 배경상의 간략한 그 배경은 알겠는데 브랜드 이름부터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특이하거든요. 조선미녀. 지금 해석해보면 뭐 성공했으니까 괜찮긴 하지만 좀 올드해 보이기도 하고 쉽지 않은 선택의 네이밍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브랜드는 뭐 어떤 식으로 기획이 됐고 또 왜 이런 이름을 선택하게 됐고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그때 제가 이제 어쨌든 화장품 쪽에 그 브랜드를 비디오로 이렇게 담아서 판매하는 플랫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규합청소라고 하는 문헌을 봤었어요. 규합청소라는 문헌을 봤을 때 조선시대 사람들이 피부가 되게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들이 있었는데 그 규합청소 안에는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화장과 피부 관리를 하는 비법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브랜드가 조선미녀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게 뭐 북한 사람들이 만들었어 뭐 약간 이런 조롱도 고려미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조롱도 좀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뭐 미국에서도 근데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그 조선미녀라고 하는 텍스트 자체를 되게 명품의 이미지로 좀 보더라고요. 그 조선시대 그런 성분들을 차용해가지고 이 성분에 집중해가지고 브랜드를 한번 밀어보자라는 거는 그 당시에도 어떤 FM적인 접근법인 거예요? 아니면은 왜냐면 이게 조선의 어떤 막 기록물을 보다가 야 이걸 쓰자 막 이렇게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기록물에 나와 있는 원료를 이렇게 포뮬러화 시켜가지고 만들어준 회사를 찾은 거죠, 제가. 제조회사를 찾아서 이제 그 포뮬러대로 이제 레시피에 맞게 이제 그러니까 제조를 해준 회사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대부분 트렌드에 이렇게 막 민감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제가. 트렌드에 민감한 원료라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레티놀이나 PDRN 이런 원료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뭐 그때 당시에도 뭐 약간 스네일 크림, 뭐 이런 달팽이, 뭐 이런 이런 원료들을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만의 원료를 가지고 약간 상품을 따로 만들어야겠다. 차별성 있게. 그거를 이제 규합청소라고 하는 문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품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꼭 지금이 아니라도 되게 다양한 뷰티 브랜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창업자들이 딱 오면 자기들은 뭐 특별한 원료를 써요. 뭐가 달라요. 이렇게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중요한 건 브랜딩, 뭐 마케팅, 패키징. 뭔가 이거를 팔 수 있고 기획하는 역량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철학이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고 철학이 있는 브랜드를 1차적으로 베이스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일단 그런 제품들을 소비자들한테 가까이 가서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하죠. 유통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한데, 조선미녀 같은 경우는 일단 조선시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피부가 맑고 깨끗해 라고 하는 거를 근간으로 저희가 제조를 했었고, 그거를 이제 디자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한국 이미지에 맞게끔 또 디자인을 했었고, 뭐 그게 이제 해외에 오히려 또 잘 먹힌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재미난 에피소드는 제가 브랜드를 기획하고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일단 우먼스톡 독점으로 이렇게 판매를 한번 진행해 보자. 왜냐면 그때 당시에 회원이 한 100만이 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100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브랜드가 너무 촌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내부 고객들이 약간 무슨 내부 고객이라면? 직원들이 거부를 했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었고, 약간 이거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근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특히 이게 마케팅하는 팀은 제가 계속 제안을 해도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도 어떤 컨텐츠도 만들어주지 않는. 내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앞으로 진행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실패할 것 같다. 비용만 더 들일 것 같다. 뭐 약간. 항상 그 제작비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찍을 때마다.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아마 찾아보시면 우먼스톡 황보 이렇게 황보 나 봤어. 컨텐츠. 그리고 나는 그 촬영 현장에 있었어. 뭐 어떻게 해요? 왜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조선미녀 크림으로 보습력 테스트 해볼게요. 이거를요? 아니 근데 그 영상이 터지면서 저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믿은 거죠.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소구가 됐구나 이 정도면. 그러면 조금 다른 결의 질문인데 대표 입장에서 후달렸어. 좀 이렇게 야 이거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 내가 밀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 당시에 좀 심리적으로 고민되거나 야 이거 쫄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비자한테 인정받는 느낌보다는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이 새끼들을 보여줘야 되겠다. 뭐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먼스톡에서 잘 판매가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투자자이기도 했었는데 이게 수익률을 높이는 데는 확실히 견인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도 더 라인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약간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때 투자자니까 이런 PB 브랜드를 만들 거예요. 뭐 조선미녀라는 브랜드가 나올 거예요. 뭐 내부의 반발까지 공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PB가 생긴다는 건 인지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네,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 브랜드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에는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 있어요. 이게 날릴 수도 있어요. 들인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다. 지금 이 내부에 이런 것들이 다 이쪽 사이드에 있는 얘기들이고, 제가 많은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투자까지 잘 안 가는 이유가 뭐가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또 반대편으로 커머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보면 유통사들 전부 결국 PB 하거든요. 이마트도 그렇고 월마트도 그렇고 결국은 PB를 얼마나 더 많이 넣고 고객을 얼마나 화나지 않게 해서 균형을 맞추면서 수익성을 올리는 건데, 왜냐면은 PB를 하나 갖고 있고 매출이 그거 한 20% 깔아주면 그거 거의 한 60% 정도 남길 거 아니에요. 더 남기죠. 네, 저희 60, 플랫폼에서 70% 남기는 거고, 거기에는 원가 빼고 마케팅비만 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 결국 팽팽한 대립이고, 그런데 결국은 그 당시에 커머스 자체가 워낙 경쟁이 심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뭐 고객 한번 어쿠지션 할 때 뭐 한 5만 원, 4만 원 드니 그렇게 들였는데 화장품 가격은 계속 떨어지니까 그거 다 커버가 안 되고 결국은 브랜드 가져가야 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작금의 화장품 시장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당시 조선미녀를 바라보면은 물론 대표 입장에선 내부랑도 싸우고 여러 가지 부딪혔지만은 저희가 그때, 물론 이거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FI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화장품을 계속 매입을 해서 팔아봤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쟁적인 시장에서 그거를 하나라도 더 어쿠지션 코스트를 조절하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뭘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획은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이 평가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조선에서의 성분을 가져와서 기획을 했고 그거를 마케팅으로 밀어붙였다라는 거는 김강일 대표가 아니면은 아마 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을 거고, 또 여기서 더 중요했던 건 그때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안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마케팅 기획까지 하면서 그 성분을 그 단가에 맞게 그리고 그 주문량에 맞게 만들어주는 업체를 찾아냈다. 저는 여기에 키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ODM은 우리 투자업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지금은 ODM, OEM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 브랜드로 뛰어들 수 있었는데 이미 그때 그런 업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퍼즐로 이제 붙어준 게 결국은 유통인데, 마케팅은 플랫폼에서 하는 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뭐 자체적으로 얼마 태워서 얼마까지 팔 수 있는 거 머릿속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매트릭이. 근데 이거를 저 동네 이 동네 여기에다가 쫙 밀어넣고 안 될 때는 가격 조절하고 이런 해외 유통 역량 이런 건 또 전혀 다른 게임인데, 그게 또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 조선미녀는 지금 이 얘기했던 네 가지가 다 맞아떨어진 케이스가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수많은 독립 브랜드 전성 시대 지금인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공식들이 아닌가, 굉장히 초기 버전의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게 오히려 옛날에는 조선미녀를 만들었다고 해서 막 이렇게 뭐 김강일이 만들었어? 뭐 우먼스토어를 진짜 했던 만든 사람... 건 맞죠? 아이씨. 알았어. 의심하지 않을게.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컨베이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선미가 너무 잘 되니까 결국에는 이걸 진짜 만든 사람이 누구야? 라고 이제 작년부터 찾기 시작했고, 노래 역주행하는 것처럼 이게 갑자기 이게 저한테 약간 시선이 옮겨지는 느낌이 좀 들긴 하고요. 근데 지금 유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그 퍼즐을 되게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제조부터 시작해서 이 원료, 그리고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 이 컨텐츠 영역도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저희가 좀 되게 잘했던 영역 중에 하나. 컨텐츠 얘기도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뭐 하다 여러 가지가 조합이 잘 맞았고, 거꾸로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약간 자리에 섰다. 지금 제가 너무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책임감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되게 고마운 파트너이자 또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지금 계속 저는 김강일 대표님이라는 포지셔닝을 볼 때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리테일링, 유통을,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시도를 했지만 지금은 역내 그리고 다양한 국가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람, 북미, 유럽, 일본, 그리고 아마 지금 아세안 일부 하고 계실 테니까 이 유통 관리를 하는 관점에서 좀 서로 차이 나는 것들이라든지 지금부터 좀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팁이 뭐예요? 그런 메인 해외 시장의 유통 관리라는 차원에서. 지금 셀렙에 저희 만든 브랜드는 되게 다양한 나라에 조금씩 샘플 오더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그냥 아마존이랑 일본의 큐텐만 돈을 쓰면서 집중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아마존이랑 큐텐부터. 네네네. 그냥 거기서부터 조금 뭐 리뷰도 쌓고, 뭐 인플루언서도 그 나라에서 구해가지고 어쨌든 계속 조금씩 부시를 이렇게 시딩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일단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에서는 신경을 안 써도 이제 오퍼들이 온다. 그 두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여야 낙수 효과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일단 저희는 약간 미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한국, 뭐 이게 세 개만 집중해서 하자. 저번에 보니까 뭐 인도 뭐 인도, 러시아, 뭐 막 CIS, 뚫고 뭐 하시던데. 중동, 뭐 이렇게 거꾸로 오는 것들은 그냥 그렇게 네. 대응을 해주고. 이것도 딱 약간 공식화돼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일단 틱톡에서 미국에서 띄운 다음에 아마존 랭킹 안에 들어간 다음에 뭐,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가는 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래도
매출 한 5, 600억 넘어가야 이제 오프라인에서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너네들 검증됐으니까 한번 넣어볼래? 뭐 그러니까 딱 이런 게. 요게 이제 도메스틱 라인, 국내 라인이랑 일본 라인, 뭐 해외 라인도 보면 국내 보면 했다가 전국에는 여기가 이제 올리브영, 그리고 다이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되게 항상 효율적인 전략을 찾고 빠른 길을 찾고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잖아요. 아 그냥 나 사업하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냥 뭔가 밑바닥부터 자 또 차근차근히 쌓여.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딱 하면 아 이렇게 완벽하게 효율적인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됐더란데 지금도 그런 시딩이라고 표현한 뭐 그런 작업들을 탄탄히 쌓아 나가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뭐 아무리 제품 잘 만들어도 사람들이 모르면 그거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첫 단계도 남들이랑 똑같이 하는 거죠. 그 첫 단계를 우리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자 라고 하는 게 하나의 차별성이고 컨셉인데,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딩은 뭐냐면 제품을 보여주지 말자. 좋은 컨텐츠는 제품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아, 그리고 너무 제품에 소구하지 않는 거. 않는 거. 제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블랭크 TV의 그 회사가 페북에서 지금 메타에서 막 홍보를 하면서 되게 많은 매출을 일으켰잖아요. 거기 나온 컨텐츠를 잘 보면 제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향수를, 지금 뭐 그런 광고 많은데 향수를 컨텐츠를 만드는데 향수는 없어. 근데 갑자기 여자분이 와서 막 연락처 있어요? 라고 물어봐. 제품 안 보여줬잖아요. 근데 사고 싶게 만든 거. 저 그거 사거든. 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기스를 막 내요. 그리고 막 닦아. 기스가 없어져. 근데 뭐 상품을 보여주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냥 링크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제품을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시딩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컨셉을 좀 짜고 있거든요. 진짜 좋은 컨텐츠는 제품 자체를 노출할 필요는 없다. 노출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제품을 궁금해하게 여기고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고 빠르게 휘발되지 않는 컨텐츠라고 믿는 거죠, 저는. 요번 편은 김광일 대표 얼굴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출하지 않는다. 실제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일단 창업한 사람은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요. 일단 그 실패와 성공의 유무를 떠나서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뭔가의 깨우침을 계속 얻으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거를 꼭 증명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불안해요. 그 미래가 불안해. 근데 사람들은 야 그래도 너는 계속 창업을 하면 어떻게 됐던 간에 회사가 안 좋아졌던 좋아졌던 너는 항상 엑싯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에 따라 뭐 달라 금액이 뭐 이렇게 크던 어쨌든 작던 자기 자산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데도 사람들은 왜 김강일 쟤는 왜 계속 저러고 계속 힘이 없거든요. 제가 항상 쉼표가 없고 계속 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마음속으로 불안한 거예요. 이번에 엑싯을 또 했는데 어쨌든 5년 동안 바인딩이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초조함 때문에. 초조함 때문에 또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옛날보다 좀 더 심한 거야. 나이가 더 드니까 좀 더 불안해하는. 죽음에 좀 더 가까워졌거든요. 불확실한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미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현재 나를 판단하면 불확실함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책임감이란 표현이 됐건 여러 가지 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그 의사결정 뒤에 책임지느냐가 창업자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좀 특이하다 혹은 좀 미친놈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창업자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신분열증이 있잖아요. 그 정신분열증의 의미는 나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미래가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분열증이. 내가 달라져야지 내 미래가 바뀌는데 내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미래는 달라질 거야. 바뀔 거야. 이게 정신분열증이거든요. 그게 정신분열증의 정의라고요? 그게 정이에요. 그게 맞아. 그러니까 저는 정신분열증은 아닌 거죠. 근데 창업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죠.
이러면 비전이 있고 내 꿈이 있는데 이렇게 바뀔 거야. 이렇게 한데 행동은 똑같아. 이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망하는 건데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다르고 그저께 다르고. 아니 그 이상한 놈이고요. 아니, 그냥 자꾸 아니었나?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설과 이런 것들을 계속 챌린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세상에 가깝게 가는 거. 정신분열증은 아니다. 정상이다. 이게 오히려 정상이다.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했는데 적자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